안녕하세요. 50이 넘어 인생에 이런저런 풍파를 다 겪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왔어요. 하지만 인생은 100세 시대라고 아직 더 일어날 일이 많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살면서 하도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글을 씁니다. 전 심리 상담가예요. 첫 번째 결혼 실패 후 심리 공부를 하였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하는 게 참 좋았죠. 저 역시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인해 자존감이 매우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제 직업은 제 마음의 상처조차도 치유해주는 그런 직업이었답니다. 심리 상담 연구소를 차린 지 한 2년이 지났나? 한 남자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사람은 지금의 남편이 되었어요. 같은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남편은 어린 딸아이를 두고 있었죠. 밤마다 자꾸 힘들어서 잠이 안 오네요. 약 말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털어놓으면 어떨까 싶어 찾아왔어요. 아, 잘 오셨어요. 속에 있는 응어리 다 풀고 잊으시면 조금 한결 나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으시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 좋은 결과는 당연히 뒤따를 거예요. 걱정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게요. 오늘은 다 털어놓고 잠 좀 편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얼굴 뵈니 마음이 벌써 편안해지네요. 남편의 상담 내용은 부인의 외도 후 이혼이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거였어요. 딸까지 버리고 나간 아내를 용서할 수도 없고 혼자 남겨진 딸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상하게 더 마음이 아프고 참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도 거울을 보는 것 같달까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서서히 저희는 상담을 하며 가까워졌고, 그렇게 상담은 여러 달 지속되었고, 이상하게 저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기분 좋게 새 출발을 시작하였어요. 두 번째 결혼을 결정한 건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면 두 번째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딸아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 티 없이 맑고 예쁘더라고요. 9살인 딸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가슴으로 낳았다는 생각으로 정말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현정아, 이제 새엄마가 될 거야. 우리 현정이한테도 엄마가 생겼지?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알겠지? 우와, 신난다. 나한테 엄마가 생겼어. 너무 좋아. 아줌마한테 이제 엄마라고 부르면 돼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그래, 현정아. 우리 잘 지내보자. 이제 아줌마가 최선을 다해서 엄마가 되어줄게. 혹시 힘들거나 고민이 있으면 엄마한테 털어놓고 우리 세 가족 잘 살아보는 거야. 알겠지? 당신도 너무 걱정 마. 현정이한테 좋은 엄마, 그리고 당신한테 좋은 아내가 될게. 고마워. 애 딸린 호래비한테 시집 오기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할 염치가 없다. 그래도 잘해줄게. 나만 믿어. 나도 고마워. 이렇게 이쁜 딸 갖게 해줘서 정말 잘할게요. 우리 세 가족 다시 새 출발하는 거야. 현정아, 엄마가 늘 옆에 있을게. 남편과 시작한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자식이 없던 저였지만 정말 딸아이가 제 친딸처럼 느껴졌고 남편도 그렇게 다정다감할 수 없더라고요. 간혹 이혼한 전처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과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내가 행복해졌다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모든 것을 걸고 정말 내 딸처럼 키웠고 딸아이도 그런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며 저를 참 많이도 의지하면서 시간이 지나니 친모녀가 되어 있었죠. 딸아이를 볼 때마다 가끔은 친엄마가 버리고 갔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이 문득문득 들곤 했지만 내가 다 치유해 줄 거라는 마음으로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딸아이가 알아줬는지 딸아이도 저를 정말 잘 따르기도 했고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딸 공부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간식 좀 만들어 줄 테니까 먹고 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어쩌니? 좀 쉬면서 해야 하는데. 아니야. 근데 엄마, 나 진로 뭐 할까? 진짜 고민이야. 공부는 해야 하는데 딱히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뭘 했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지. 엄마는 직업은 상관없어. 네가 열심히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직업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엄마가 바라는 게 있지 않아? 난 엄마가 하라는 거 할래. 그래야 엄마도 뿌듯하고 나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됐는데. 그래도 정 원한다면 의사 어떨까? 우리 현정이 똑소리 나고 마음도 여리고 착해서 아픈 환자들도 잘 치료해 줄 것 같은데. 꼭 의사가 아니라도 남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직업이면 현정이한테 잘 맞을 것 같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딸이었기에 진로를 정해주는 건 쉬웠어요. 전 딸에게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딸아이는 그 말을 따라서 의사를 목표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한편으로 공부를 너무 하는 딸이 안쓰럽긴 했지만, 본인도 욕심이 있는 아이라 절대 끈을 놓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진로를 잘 정해주었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였죠. 당신이랑 현정이 나 너무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아유, 현정이 아빠한텐 진로 상담 전혀 안 하더니 엄마한테 하는구나? 당연하지. 아빠랑 엄마랑 같아? 엄마는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뭐든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정말로. 이야, 아빠 서운한데? 그래도 이렇게 엄마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긴 하다, 우리 딸. 기특하고 대견해. 고마워, 현정아. 그래도 힘들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쉬엄쉬엄 해. 그럼 당연하지.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엄마 말대로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면서 그렇게 살 거야. 너무 보람찰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공부 많이 한다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지금처럼 옆에서 응원해줘. 늘 그렇게 딸아이는 부침성 있게 절 잘 따랐고 그런 저희의 모습을 남편이 보고 정말 행복해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 의대 발표가 있던 날 저희 집엔 갑작스러운 불행이 다가왔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견고할 것 같은 저희에게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정말 큰 충격이면서 딸아이도 너무 충격받았는지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고 저 역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며 눈물이 흘렀죠. 가장 행복할 때 그 행복이 깨진다는 말이 맞았어요. 티 없이 완벽했던 가족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가장 가깝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잃어본 터라 경황이 없었고 내가 뭘 해야 할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말이 돼? 당신이 거기 영정사진에 있을 리가 없잖아. 언제까지, 아니 어제까지 오늘 현정이 대학 발표 나오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인데 이럴 순 없는 거야. 현정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현정이는 어떻게 살라고? 말 좀 해봐. 아빠, 아빠, 이렇게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거짓말이라고 해줘. 엄마, 아니지? 아빠 돌아가신 거 아니죠? 아, 현정아, 어떡하니 정말? 너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평생을 그렇게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여보, 아니라고 해줘, 제발. 이건 꿈일 거야. 당신이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 어제로만 되돌려줘, 제발. 현정 아빠. 저흰 그렇게 믿을 수 없었지만 결국 장례를 다 치르고 발인까지 끝마쳐야 했어요. 정말 허무했고 사람 목숨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쉽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멘탈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제정신을 다스려 봐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딸아이는 의대에 합격해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딸아이는 꿋꿋하게 잘 버텨줬어요. 힘들어하는 절 위해서 슬픈 티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씩씩하게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나조차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제 세상 아래 우리 둘뿐이니 딸아이에게 더 큰 힘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정아,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제 엄마는 너만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현정이 너도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 말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힘들면 그냥 같이 펑펑 울자. 알겠지? 그래야 아빠도 마음 편하실 거야.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고마워, 엄마. 이렇게 나 걷어주고 챙겨줘서. 나한테도 엄마뿐이야. 그러니까 엄마 나약해지지 말고 우리 힘내보자. 나도 다 잊고 앞만 볼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슬퍼 마. 내가 있잖아. 엄마랑 나 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딸아이와 이렇게 의지를 다졌고 딸 때문이라도 내가 마음을 추슬러야겠다고 생각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던 중 집에 모르는 여자가 찾아왔는데 한눈에 봐도 엄청 화려하게 생겼고 저와는 정반대되는 스타일이었어요. 느닷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을 쳐들어온 그녀를 보고 누구냐고 묻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아주 어이없게도 기가 막힌 대답이더라고요. 누구세요? 아니 누구신데 이 밤에 이렇게 남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아, 당신이구나. 참나. 남의 남자 깨차고 지금까지 살았으면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나 현정이 생모예요. 아니 근데 남편이 사망했는데 당신이 이 집에 왜 있어? 그냥 빈 몸뚱이로 나가면 되겠구만. 현정이 올 때 안 됐나?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 봐야 하는데. 아, 커피 좀 가져와 봐요. 오늘 통 커피 한 잔을 안 먹었더니 너무 피곤하네. 뭐하고 서 있어? 뭐라고? 생모? 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아니, 이제 와서 당신이 생모 우는 날 자격은 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이가 없었고 당당하게 딸을 찾는 모습과 더불어 저에게 서 있지 말고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저 여자를 보자 마음속에 열이 뻗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딸아이의 생모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딸아이를 키운 건 맞지만 천륜이라는 걸 제가 억지로 끊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화가 났지만 그 여자에게 차근차근 여기에 어떻게 왔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내 딸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언제 오는 건 내 마음이지, 안 그래? 당신은 이제 빠져줘야겠어. 아니 근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죠? 남편 말론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들었는데 이제껏 얼굴 한번 안 비추다가 웬일이냐고요? 내가 이제 현정이 엄마 노릇 해야지. 하나뿐인 우리 딸인데 애 아파 잃고 우리 딸이 제정신이겠어? 당신은 아무리 잘해줘도 가짜야, 알아?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도 좀 보고 이제 내가 우리 딸 케어할 거니까 당신은 빠져라 이 말이야.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소금 한 바가지 맞고 싶어? 지금껏 연락두절돼서 살다가 이제 와서 남편 떠나고 재산이나 보험금이 탐나서 온 건 아니고? 딸 생모 핑계로 여기 눌러앉을 생각이라면 착각하지 마. 현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게 어디서 나한테 막말이야? 막말로 당신이 현정이랑 피 한 방울 섞였어? 어디서 이 많은 재산을 꿀꺽하려고 해? 생모는 저에게 피도 안 섞인 남이라며 자격이 없다고 막말을 하였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딸이 학교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와 생모를 번갈아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살 때 떨어져 처음 보는 생모에게 딸아이는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복잡한 감정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현정이. 엄마다. 엄마 알아보겠어? 우리 9살 때 헤어지고 지금 처음 보잖아. 아유, 우리 딸 더 이뻐졌네.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네 아빠가 어찌나 오지도 못하게 하던지. 엄마는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엄마 마음 알지? 우린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절대 남이 될 수 없는 사이야. 우리 현정이 엄마가 한번 안아보자. 너무 잘 컸어. 의대 다닌다며? 아이고, 이쁜 우리 딸. 엄마라고? 당신이? 그래, 기억나. 어렴풋이. 왜 이제 온 거야? 왜? 그때 나 버리고 갔으면서 왜 이제서야 찾아? 버린 거 아니야. 아빠가 쫓아낸 거야. 엄마가 널 어떻게 버리니?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저 여자랑 너네 아빠 때문에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 어찌나 널 못 만나게 하는지. 엄마 믿지?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버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 여자는 눈물의 쇼를 해가며 딸을 달래더라고요. 참 섭섭했지만 딸도 친엄마라 그런지 곧장 엄마한테 잘 안겼어요. 하지만 저 여자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죠. 남편과 이혼 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쓰레기였거든요. 남편 또한 중간중간 친모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딸아이 한 번을 안 찾냐며 붕괴했던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도 했고 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생모는 앞으로 이 집에서 살면서 딸아이를 본인이 케어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뻔뻔하기도 했어요. 이제 현정이 내가 케어할 거니까 나가줘야겠어. 당신은 어차피 생모 아니잖아. 현정이 키워줬다는 핑계로 눌러앉을 생각은 아닌 거지?
우리 딸 의사 되는 건 뭐 정해진 수순이고, 내가 우리 딸 신랑감이며 다 찾아서 결혼시켜 줄 거니까 빠져요, 이제. 엄마, 그러지 마요. 그래도 나 키워주신 엄마인데, 엄마도 아빠 없이 지금 너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다그치지 마요. 아유, 우리 딸. 정말 나 닮아서 마음이 여리구나. 아이고, 어떻게 이런 것도 나 닮았니? 역시 천류는 못 속인다. 그치? 아, 기막히네, 정말. 이제 와서 친엄마? 누구 마음대로? 우리 현정이 내가 내 손으로 키웠어. 알아? 당신이랑 현정이 뒤에서 만나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 친모니까. 하지만 내 남편 집에서 당장 나가.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기 있으려고 해? 나가려면 네가 나가. 우리 딸이랑 생판 남인 주제에 어디서 여기 집에 비비려고 해? 넌 우리 딸이랑 정말 남이잖아. 뭐? 나 한 번도 현정이 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돈 보고 찾아온 네가 할 말이 있어?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딸아이는 놀란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어요. 딸아이는 저와 친모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결국 기막힌 셋의 동거는 시작되었어요. 딸아이의 생모와 저 그리고 딸 이렇게 셋이 함께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셋이 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생모는 참 끈질기게도 딸아이 옆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했고 그렇게 오랜 동거가 시작됐어요. 생모는 정말 뻔뻔했는데 제가 쫓아내지 않는 이상 절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저 역시도 제 남편 집 그리고 제 딸이 있는 이곳에서 나갈 이유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내쫓고 싶었지만 딸아이의 생모이기 때문에 정말 꾹꾹 참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딸아이를 사랑하고 이해했지만 천륜과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딸아이는 생모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 서운해 갔죠. 아, 엄마도 있었네? 나 친엄마랑 오늘 영화 보고 왔는데 엄마도 집에 있었으면 우리 밥 먹고 들어오지 말걸. 미안. 아니야, 괜찮아. 영화 재밌었니? 피곤하겠다. 내일 졸업식인데 얼른 자야지, 우리 딸. 졸업 선물로 뭐 해줄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안 해줘도 돼. 아, 그리고 졸업식에 뭔가 엄마들 2명이 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시선도 그렇고 엄마는 그동안 내 졸업식 계속 왔었으니까 그냥 친엄마 오라고 하면 안 될까? 단 한 번도 내 졸업식에 온 적이 없어서 꼭 오고 싶대. 괜찮지? 아, 현정아. 엄마 섭섭하다 정말. 엄마는 그럼 뭐야 너한테? 정말 단순히 키워주기만 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동안에 나랑 많이 추억 쌓았잖아. 근데 친엄마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 졸업식에 오지 말아달라고 하는 딸아이 앞에서 결국 눈물이 터지더군요. 제가 울자 난처해 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서둘러 눈물을 닦고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을 참 원망했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딸아이는 졸업을 했고 결국 전 딸아이의 졸업식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속상했지만 친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핏줄이라 당기는구나 라고 애써 제 마음을 정신 승리하듯 혼자 위로하였어요. 거봐. 무슨 좋은 꼴을 본다고 여기 눌러 있어? 당장 나가라니까.
핏줄이 이리도 무서운 거예요, 아줌마. 막말로 우리 셋 중에 당신만 빠지면 딱 완벽한데. 어쩜 이리 눈치 없이 눌러앉아 있을까? 아유, 소름 끼쳐. 당신이 받은 그 재산들 다 우리 딸 앞으로 해놔. 알겠어? 그리고 깨끗하게 우리 딸 포기하고 나가란 말이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눌러앉아 있어? 당신만 하겠어? 애 버리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 남편 재산이랑 보험금 가져가려고 현정이한테 지극정성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언젠가 현정이도 알게 될 거야. 당신네 두 얼굴을. 기다려. 곧 있으면 다 드러날 테니까 뻔뻔한 여편네. 그렇게 발버둥 쳐봐. 우리 현정이가 누굴 택하나? 핏줄은 무시 못한다니까. 자기가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매일 생모와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딸아이는 바쁜 의사생활을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벅차 올랐어요. 딸아이의 성장을 남편이 봤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자 친모는 더 난리가 났고 철저히 전 너무 속상하게도 딸아이의 결혼 준비에 배제되었어요. 친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엄마한테 말 못했어. 친엄마가 그렇게 딸 결혼 준비 도와주는 게 꿈이라는데 외면할 수 있어야지. 미안해, 엄마. 그리고 아직 내 남자친구는 엄마가 둘인 줄 몰라.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해하지? 엄마는 다른 사람들 상담해주면서 마음이 넓잖아. 그러니까 나 이해하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 현정아, 엄마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내가 네 엄마이긴 한 거니? 아니면 네 친엄마 말대로 엄마가 그냥 빠져줄까? 그걸 원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나랑 시간도 많이 보냈잖아. 근데 친엄마는 정말 나 보고 싶었는데 아빠랑 엄마 때문에 못 왔던 거래. 어찌나 우는지 엄마는 이런 거 몰라. 나도 친엄마가 사실 너무 그리웠거든. 이해해주면 안 돼? 엄마도 소중하긴 해. 혼주석에 앉는 것도 양보해줘, 엄마. 엄만 이해하잖아, 응? 그냥 친엄마 평생 소원이래. 나 옆에서 챙겨주는 게. 그러니까 좀만 참아줘. 아, 정말 모르겠다, 현정아. 내가 널 키웠지만 지금은 진짜 모르겠어. 아,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딸아이의 말이 참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아프더군요. 제가 이해심이 많으니 참아달라는 딸의 말, 참 눈물이 났어요. 제가 낳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낳은 딸이기에 딸아이를 쉽게 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빠진 결혼 준비는 시작되었고 참 시간이 빨리도 흘러갔어요. 어느새 딸아이의 결혼식 전날이 되었는데 딸아이는 결혼식 전날 저와 친엄마를 각각 앉혀놓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선물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엄마한테 꼭 주고 싶었어. 여기 선물. 그리고 친엄마한테도 여기. 얼른 다들 열어봐요. 내가 준비한 선물이니까. 딸의 선물을 열었고 20년을 한결같이 길러준 저에게 딸은 본인이 인턴 시절부터 쓰던 청진기를 던져주고 본인은 모른 채 산 생모에게는 2억짜리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단전에서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내가 낳은 내 딸이라니까. 고맙다 우리 딸아.
엄마한테 이렇게 큰 돈을 다 주고 역시 친엄마가 최고였지? 아니 가짜 엄마한테는 청진기? 역시 우리 딸 답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지?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나 의대 가는 거랑 의사 되는 거 바랬으니까 의미 있게 청진기를 준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요. 우리 딸은 참 말도 모질게 못한다니까. 그냥 대놓고 말해. 이 집에서 이제 나가달라고. 이게 그 뜻 아니니? 우리 딸 그래도 엄마가 낳아주길 잘했지? 엄마는 너 낳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아유, 의사 딸이니까 너무 좋다 정말. 딸아이는 생모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저를 보고 쭈뼛쭈뼛하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대답으로 들렸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딸에 대한 마음의 끈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밝아왔는데 딸아이에 대한 배신감과 친모의 행포를 견딜 수 없었죠. 전 혼주석에도 앉지 못하였고 그래도 딸아이와 마지막일 땐 마지막이더라도 남편에 대한 예의 그리고 마지막 남은 딸아이에 대한 정 하나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한참 결혼식이 진행되었을 때 딸아이가 저에게 딱 하나 부탁한 일이 있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예식이 진행되었을 때 청진기를 끊어달라고 한마디만 했었어요. 전 가져온 청진기를 딸아이의 말대로 끊어드렸고 청진기가 끊어진 순간 상상을 초월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자기 흘러나온 딸아이의 영상 편지였어요. 전 그 영상 편지를 보자마자 엉엉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에는 저와의 추억 사진과 함께 저에게 온갖 본인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 그리고 친엄마가 본인을 조종하려고 한 녹취록까지 싹 다 공개했죠. 엄마, 나야. 엄마 딸. 놀랐지? 아마 소원도 많이 했을 테고 나한테 늘 한결같고 좋은 영향력을 준 우리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를 외면하겠어.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저에겐 엄마가 2명입니다. 아니, 1명이죠. 낳아준 엄마는 엄마도 아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 절 버리고 간 지금 혼주석에 앉아있는 이 생모를 벌하고 싶어 영상을 켰어요, 여러분들. 지금 혼주석에 앉아있는 저 분홍 한복을 입고 있는 생모는 정확히 제가 9살 때 바람이 나서 저희 아빠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죠.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뒤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과 보험금을 탐내서 다시 이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절 찾았다는 핑계로 말이죠.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저 생모는 항상 헌신적이었던 저희 새엄마에게 보험금과 재산을 빨리 뺏어와야 한다며 압박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입니까? 20년 절 키워준 새엄마한테 절을 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저 여자가 제정신이냐고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옆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쳤다고 전해주고 싶고 당신한테 한 푼도 쥐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어제 준 2억짜리 통장은 2억만 찍어놓고 한 번도 통장 정리가 되지 않은 가짜 통장이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당신도 날 농락하고 버리고 아픔을 준 만큼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새엄마, 아니 친모보다도 날 더 사랑해준 우리 엄마,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나한테 엄마는 1명이야. 바로 우리 엄마 김금자. 딸아이의 영상이 끝나자 모든 하객들은 혼주석에 앉아있는 친모를 대놓고 욕하기 시작했고 친모는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딸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주석에 대신 앉아 식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요동쳤어요. 어머, 저게 사실이야? 어머, 진짜 파렴치하다. 인간이 어쩜 저래? 무슨 염치로 지금 나타나서 돈을 달라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생태 같은 자식 두고 나간 거지. 보통 멘탈이면 자식 때 놀 수 있겠어? 그래 놓고 혼주석에 뻔뻔하게 앉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널 낳아줬는데 감히 날 이렇게 망신을 줘? 지혜비랑 똑같아가지고 아유 쪽팔려. 어딜 나가? 더 당하고 나가야지. 너 같은 것은 친모 자격도 없어. 알아? 단단히 창피를 당해야 얼씬도 못하지. 아니 이게? 아우 쪽팔려. 일단 내가 오늘은 쪽팔려서 간다. 너네 모녀 두고 봐. 알겠어? 끼리끼리 같은 것들. 전 저를 사정없이 밀치고 도망가려던 친모를 붙잡아 뺨을 내리쳤고 친모는 분하다는 듯이 욕을 하며 도망갔어요. 그래도 창피하긴 했는지 아주 헐레벌떡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그런 해프닝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끝마쳤고 미리 사돈어른 되실 분들과 신랑에겐 다 양해를 구했다고 딸이 말하더군요. 딸아이 너무 똑부러지게 잘 키우셨더군요. 얘기 들을 때부터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며느리 대래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하는지. 그래도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에요. 우리 자식 나눠 가진 사람으로서 잘 지내봐요, 안사돈. 아유, 감사합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 잘 지내봐요.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현정이 위하는 만큼 어머님한테도 2배, 3배 잘할 거니 지켜봐 주세요. 현정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사이한테 절을 받았고 사돈어른들은 딸아이를 어쩜 이리 잘 키워줬냐고 참 고맙다는 인사도 받았어요. 정말 눈물이 났고 이제서야 마주본 우리 딸아이와 감격의 포옹을 했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진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따로 영상 연동을 할 수 있게 자체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것도 모르고 딸아이에게 섭섭한 감정이 앞섰고 엄마가 돼서 딸아이를 못 믿어 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엄마 딸인데 그런 여자한테 홀렸을 줄 알았어? 나 사실 처음 보자마자 진짜 화가 너무 났는데 어떻게든 골탕 먹이고 싶었어. 엄마한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알아? 나랑 아빠 버리고 바람나서 나간 주제에 뻔하잖아. 돈 때문에 다시 기어 들어온 거. 그리고 엄마 없을 때 얼마나 엄마를 내쫓으라고 했는지 참 기가 막혀서. 성질 같았으면 물벼락이라도 뿌리고 싶었다니까. 그래도 그 여자한테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지. 아마 들어보니까 엄청 개털이더라고 진짜. 돈 때문에 온 거야.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 에이구. 혹시라도 티날까봐 그랬지. 아마 그 여자 빚 못 갚으면 사채업자한테 끌려갈 거야. 나한테 그랬거든. 본인이 엄청 급하다고. 제발 몇 억만 엄마한테 말해서 융통해달라고. 얼마나 고소하던지.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그리고 나한텐 엄마뿐이니까 걱정 마. 그렇게 딸아이와는 지금까지도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가슴으로 낳은 내 딸, 누구 딸인진 몰라도 정말 고맙고 잘 자라줘 행복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 딸아이가 아이를 낳아 제가 가끔 손녀도 봐주면서
딸아이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고 있답니다. 착한 딸아이에 걸맞게 사이도 듬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아, 1, 2년 전에 딸아이의 생모에게 따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 좀 융통해달라고. 그냥 욕짓거리 문자 하나 날려보내고 번호를 차단했죠. 아마 본인은 딸아이만 잘 조종하면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재산이며 보험금, 그리고 딸아이에게도 물려준 것들을 본인이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에게 접근했던 거겠죠.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같은 인간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염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요. 50이 넘도록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가장 어이없는 일을 꼽으라면 그 친모 사건이네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우리 딸아이를 만났으니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평안만 하시길 기원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 단대 오거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명절이 이번에도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자 작년 추석 때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문제로 꼬리를 물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건 동서가 저를 대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불화를 만들었고 점점 상황이 커지게 되자 참고 있던 시부가 결국 폭발을 하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결혼 10년 차였지만 동서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였어요. 저와 5살 차이가 나는데 동서 집안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금수저였죠. 반대로 저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시댁 집안 또한 동서처럼 엄청난 부를 소유한 건 아니지만 중산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동서 집안에선 당연히 시동생을 사위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워낙 재력 차이가 심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동서의 임신이었고 이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시동생과의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잘 사는 집안에 장가를 가게 된 시동생은 동서와 살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자 짧은 시간에 성격도 변해선 결혼 전에 봤었던 착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동서 또한 워낙 곱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시댁에 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삶의 질이 달랐던 동서의 태도는 가족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도 환경이 너무 달랐던 터라 그냥 좋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찌어찌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명절을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었던 동서와 시동생에게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는지 시모가 미리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추석 명절 때에도 해외여행 계획이 되어 있다면서 시댁에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항상 명절 때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줄 정도로 정말 착한 시동생이었는데 동서와 살면서 예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시모가 전화를 했는데 망설이지 않고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때 가족 모두 상처를 크게 받게 되었죠. 시동생의 한마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시울이 붉어져 오길래 남편이 시모의 전화기를 빼서
큰 목소리로 한마디 했었지만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동서가 시댁에 오는 걸 싫어한다면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자리 만들 테니 그때 식사나 같이 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고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시동생의 변해버린 모습에 저까지 당황을 했는데 남편은 결국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화를 터뜨렸어요. 너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 얼굴 안 본 거 알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돈 많은 집안에 결혼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얼굴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결혼한 지 1년 지났어. 누가 보면 10년간 얼굴 안 보고 산 사람들인 줄 알겠네. 출산도 했다며. 사진 한 장 딸랑 보내는 건 무슨 경우야? 너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아무리 돈 많은 집에 장가를 갔다 해도 해야 될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도리? 가면 일밖에 더 해? 그리고 사진으로 내 아들 얼굴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아줌마들이 알아서 돌봐주기 때문에 도움 필요 없어서 부르지 않은 거고, 재영이가 우리 집안 식구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중에 여유 생겼을 때 식당에서 얼굴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좀 기다리면 안 돼? 이리 좀 내놔봐라. 너 정말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 다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돈 많은 집안에 장가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가족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거야? 엄마가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아? 아이, 진짜. 거의 40 가까울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얼굴 봤는데 고작 1년 안 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 신혼이에요. 재영이 만나서 인생 좀 즐기고 싶다는데 그게 배 아파요? 너 임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 이번 추석 때 안 오기만 해봐. 그땐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아? 여보세요? 아주버님, 제가 옆에서 전부 듣고 있었는데요. 말하는 게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때 되면 꼭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새 살림 차렸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놔두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어린애 취급할 건데요? 제발 다들 적당히 좀 하세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알아서 앞가림 할 거고 잊을만 할 때 얼굴 보여줄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이런 영양가 없는 대화가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 줄 알아요? 저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라고요.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동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불만들을 털어놓고 끊어버리자 가족들 모두 할 말을 잃어 통화가 끊어진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들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대화하고 있는데 동서가 갑자기 튀어나올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모든 통화를 듣고 있던 시부가 시동생과 동서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평생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는 연락 같은 거 하지 말라며 분노하셨습니다. 동서와 결혼 이후 180도 변해버린 시동생의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을 너무 많이 했었던 가족들은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예전과 다르게 분위기가 처져 있었고 시동생에게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명절 당일 가족 모두 모여 있는데 상당히 비싸 보이는 고가의 외제 차량 한 대가 대문 앞에 주차하더니 동서와 시동생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지 않겠다며 전화통화로 난리를 쳐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당으로 걸어오고 있는 시동생 내외를 보고 있는데 반갑거나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어요. 아휴, 이게 집이야? 툭 치면 무너질 것처럼 낡아빠진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대? 오늘이 마지막인 거 알지? 다시는 여기 올 일 없을 거야. 집안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 이런 곳에 찐득이도 많을 텐데. 나 물리는 건 아니겠지?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렸을 때 식당에서 얼굴 보길 정말 잘했지. 해외여행 일정 하루 미룬 거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확실하게 전달하고 관계 정리해. 집안도 보나봐나 엄청 더러울 것 같은데. 시골집이 다 그렇지 뭐. 몇 시간만 참아.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가기로 했잖아. 이렇게 해야 나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지 않겠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한지. 찝찝해서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겠더라.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정말 오래간만이죠? 한 1년 만인데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어요. 하도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잠깐 짬내서 왔어요. 얼마 있지 못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마당에서 대화하는 것보단 들어가는 게 좋겠죠? 가족 모두 할 말을 잃어버려 시동생 내외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동서는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을 내려다보면서 인사는 하지 않고 시동생을 따라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시부는 오늘 잘 걸렸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양팔 소매를 걷어 올리는데 시모는 흥분한 시부를 진정시키면서 일단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뒤를 따르자 시부도 화를 억누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동서는 집안을 두리번거리면서 불쾌해하는 눈빛으로 시댁에 잠깐 있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데 당신 나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지? 지금은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만나서 인생 역전했지 뭐. 아,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마시고 일단 앉으세요.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어요? 갑자기 일정이 좀 바뀌는 바람에 그 시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저번에 통화한 것도 생각나고 오늘이 명절이라서 잠깐 할 말이 좀 있어서 갑자기 찾아왔어요. 일단 이것부터 받으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용돈이나 하시라고 좀 챙겨 넣었으니까 그걸로 그동안 못 하셨던 거 하세요.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이제 농사일 같은 거 그만해도 되잖아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아니면 이 낡아빠진 집 처분하고 시내로 들어오시던지 하면 되겠네요. 잘 지내고 있는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혼자 멋대로 찾아와서 돈 봉투 올려놓으면 끝인 거야? 도대체 1년 동안 뭘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원래 사람은 환경에 맞게 변화되게끔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던데 저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지금 걸치고 있는 것만 봐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현재의 가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데 꼭 얼굴 봐야 돼요? 서로 잘 살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임원 시골 깡촌까지 들어와야 하냐고요.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희 신혼이에요. 한창 즐겁게 보낼 시간에 전화해서 언제 얼굴 볼 수 있냐고 계속 보채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다시는 이 집구석에 오지 않을 테니까 보고 싶었던 얼굴 보여드렸으니 실컷 보세요. 온 김에 그래도 엄마가 해준 명절 음식 한 숟갈은 뜨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용돈으로 2억 넣어드렸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 음식 솜씨 하나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형수님, 저희 엄마 음식 만드는 것 좀 잘 도와주세요. 뭐야? 그건 계획에 없었던 일이잖아. 여기에서 지금 밥을 먹겠다고? 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어? 볼일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나도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 돈 도로 가져가라. 우리 집안이 거지 집안도 아니고 이딴 돈 구걸하려고 전화한 줄 알아?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절대 신경 안 쓸 테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거라.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부는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돈 봉투를 주워들어 시동생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시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시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시동생의 달라진 모습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왔고 저 또한 동서내외가 서둘러 나가주길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려던 시모가 몸을 돌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동서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목소리를 높여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는 귀찮다는 얼굴로 툴툴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길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도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는 게 맞는 거다.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명절 음식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 네? 저보고 지금 이 좁아터진 주방에서 전을 부치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손으로 음식 만들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저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어딜 돌아가? 돌아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왔겠지만 나가는 건 내 허락 없이 절대 안 된다. 머리채 뜯기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알겠니? 시모는 동서에게 앞치마를 던지더니 뒤집개를 강제로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곤 저에게 전 부치는 방법 좀 알려주라면서 주방에서 나가셨는데 혈압이 많이 오르셨는지 휘청거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동서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동생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과 시부가 더 큰 목소리로 시동생에게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동서는 눈치 없이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시선이 거실로 향한 저에게 발로 제 다리를 툭툭 치더니 갑자기 어이없는 말을 꺼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려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왜 도대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돈으로 2억이나 지어줬으면 떠받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보고 지금 전을 붙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 애한테 듣기론 형님 월세 산다면서요? 한 달에 60만 원씩 매달 나간다고 들었는데 나 대신 전 붙여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월세 60만 원 바로 싸드릴게. 그러니 형님이 나 대신 전 좀 붙여요. 맨날 하던 짓일 텐데 괜찮은 조건 아닌가? 그냥 시원하게 100만 원으로 맞춰줄 테니 명절 한상 제대로 좀 차려봐요. 이왕 온 김에 나도 그이가 먹고 싶다던 명절 음식 얼마나 맛있는지 젓가락 좀 올려보게요. 그럼 그렇게 알고 나는 잠깐 차에 좀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죠? 집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너무 무섭거든요. 그럼 부탁 좀 할 테니까 서둘러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듣자 하니까 아주 개념 없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구먼. 처음에는 상당히 격식 있어 보이고 배운 사람 같아서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했는데 완전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야 될 정도로 인성교육이 빵점이네. 너는 도대체 저런 골빈 여자가 뭐가 좋다고 쫓아다녀서 결혼까지 한 거야? 배울 점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돈 좀 있는 집안에 혹해서 인생을 망치냐?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데? 돈 많은 집안들일수록 사람 알길 우습게 한다는데 너라고 다를 것 같아? 네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얘가 누군지 알고 건방지게 니년이 우리 큰며느리한테 전을 붙이라고 명령을 해? 너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큰며느리는 내 큰아들을 위해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간을 떼고 줬다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돈이면 단 줄 알아? 니년이 전부 다 해라. 오늘 주방에 있는 음식 다 만들지 못하면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시부가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5년 전쯤에 남편이 강경화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체 일부분을 떼어 남편에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아마 더 힘든 상황이 되었을 테고 제 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시부모님은 이런 제 결정에 고마워했었고 대단하게 생각하셨어요.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한테 간을 내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수술 이후 저 또한 예전보다는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모를 도와 집안일을 했었는데 동서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줄 테니 주방일을 저 혼자서 다 하라는 말에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동서는 시부의 기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동서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시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동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시동생 또한 남편을 향해 주먹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자 방에 들어가 있던 시모는 시동생 내외한테 소리치며 다시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라고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시동생은 자신을 밖으로 밀고 있던 시모를 옆으로 강하게 밀치더니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돈봉투를 다시 주워들더니 더러운 집구석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면서 바닥에 침을 뱉은 뒤 동서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시동생에게 밀쳐져 옆으로 넘어진 시모는 오열을 했고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들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시부와 남편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시동생 네에게는 일절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 다음 설 명절에 저희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전화 한 통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난리를 치고 떠난 시동생이 동서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와 전혀 반대되는 삶에 놓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동생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도움을 요청한 시동생의 한마디에 시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절대로 도와줄 일 없을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눈동자는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충격적이게도 신장암으로 이미 심각해질 정도까지 문제가 커진 상태였어요. 서둘러 기증을 받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장이 90% 이상 망가질 때까지는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 건강상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신장 모두 암으로 인해 새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급하게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들에게 대들며 소리치던 시동생이 신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병에 걸리게 되자 동서 집안에서는 사기 결혼이라고 시동생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동서 집안에서도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무르기 위해선 서둘러 신장을 이식받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동서의 집안에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일절 주고 싶지 않다면서 등을 돌려버렸고 이 문제로 인해 시동생이 시부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동생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는데 저희가 보게 된 시동생의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 보였어요. 가족들과 등을 돌렸으면 잘 살 것이지. 왜 이런 곳에서 누워 있는 거야? 떵떵거리며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 보기 안 부끄럽니? 제가 두 분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난 아들 철없이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저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돈에 취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들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분의 말에 귀를 닫아버린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아, 때마침 오셨네. 어떻게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전부 다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본론만 얘기할게요. 저 이 사람과 이혼 도장 찍었어요. 지금도 진짜 화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잠깐 같이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 주는 거니까 저한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 사람 상대로 소송 걸겠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저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 했던 것 뿐이에요. 저기요,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아줌마, 저분한테 아이 건네주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새 출발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머님, 손자 얼굴 처음 보죠?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들어갈 양육비 넣어드렸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어머님 가족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 혼자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손 털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서로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소송 안 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다고요. 저 인간이 글쎄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도와달래요. 살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 말이 뭐겠어요? 제 신장을 떼어달라는 말이잖아요. 이식받지 않는다면 오래 살아갈 수 없다던데요? 이식자 대기도 많아서 차례 기다리다 세상 떠날 수 있다던데. 문제는 이식을 해준다 해도 몸에 이미 전이가 되어 있으면 하나마나인데 왜 제 몸 아파가면서까지 신장을 나눠줄 수는 없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고요. 저희 부모님 잘못 건들면 어머님 집안 뼈도 못 추리는 거 알고 있죠?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저희 부모님 심기 불편하게 만들었다가 틀어지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어머님한테 건네드린 이유도 저희 부모님이 고아원에 보낸다는 거 겨우 말려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번만큼은 눈치껏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뒤탈이 없거든요. 그럼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그만 돌아가 볼게요. 가족분들 중에 신장 이식해줄 사람이 있을까 몰라? 당신이 그 난리를 치고 떠났는데 자기 신체를 떼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시모는 손주를 품에 안은 채 병실 밖으로 나가는 동서를 덜덜 떨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머릿속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아이 품에 껴놓은 돈봉투에 5억을 넣어놨었고 시부는 시동생에게 한심하다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시모 또한 정신적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아이는 시부모님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저희 가족들이 불리해질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동생을 살리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지만 시동생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장을 언제 이식받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 고민 끝에 시부는 신장을 나눠주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가족 간 이식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부의 연세가 있어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 시동생의 건강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서 결국 평소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시부가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걱정을 하고 있지만 치료가 무사히 잘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될 텐데 모두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동서였던 그 여자는 저번 달에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구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짓을 보면 언젠간 그런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막상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니 많이 놀라긴 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건강이 안 좋은 시동생은 울다 웃다 한참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열했어요. 아무래도 복잡 미묘한 마음에 지난날에 대해 깨닫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도 정신 차렸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모두가 서로 웃으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3살에 딸 하나 있는 주부입니다. 살다 보니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며칠 전에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옆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1년 만에 연락이 온 터라 많이 당황해서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아마 1년 전의 기억이 또다시 떠올라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다시 연락이 온다면 제가 큰 소리 칠 생각이지만 남편도 업무를 봐야 해서 다시 핸드폰을 켜니 더 이상 연락이 오지는 않네요. 저희가 시댁과 인연을 끄는 건 정말 잘한 선택이라 생각해요. 그만큼 시부모의 행동은 경악할 정도로 악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차별을 시부모님께 받고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차별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세월이 흐르면 연세가 들어 기력도 딸리게 되니 성질도 자연스럽게 누그러지실 거라고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도 많이 해주셨는데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부모님의 악의적인 행동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심해졌습니다. 형님네가 워낙 잘 살았고 집안에 재산도 많아 그동안 시부모님께서 혜택을 많이 보셨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은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라 저는 형님과 다르게 몸으로 때워야만 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형님이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셨죠. 형님이 차별 같은 건 좋지 않다며 특정한 모임 있을 때 항상 형님은 저를 옆에 끼고 다니셨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좋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약간의 격차가 형님을 스트레스 받게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고 시부모님의 차별에 덩달아 호응을 해주셨어요. 결국 형님이 저와 남편을 무시하니 아주버님과 시조카까지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과거에 너무 잘 챙겨주신 형님의 모습이 떠올라 제가 잘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지실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형님의 딸과 제 딸이 성적 차이가 고등학교에 들어선 순간 좁혀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격차를 가져오게 되었죠. 형님이 괴로워하시니 그걸 지켜보신 시부모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세연이랑 지아, 이리 좀 와봐라. 너희들 요즘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너희 둘 다 목표가 서울대라고 하던데 둘 다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없다만 그래도 조건을 걸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나지 않겠니? 둘 다 합격하면 보상은 똑같겠지만 만약 둘 중 한 사람만 합격이 된다면 보상은 한 명에게 가겠지? 서울대 합격하는 즉시 입학 선물로 1억짜리 수입차 바로 한 대 뽑아주마.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서울대 합격할 수 있길 바란다. 시부의 한마디에 형님 딸 세연이와 제 딸 지아는 눈이 번쩍였고 그때부터 둘의 경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에 1억짜리 차를 선물해 주신다 해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딸에게 무리하면서까지 안 해도 된다 했지만 지아는 시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대체적으로 형님 딸만 이뻐하고 제 딸은 거진 매일 찬밥이었죠. 지아는 1억짜리 차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목말랐는지 평소보다 공부에 더 매진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형님이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고 기분이 점점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지아 요즘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어차피 세연이는 아버님께서 선물 주지 않아도 내가 입학 선물로 차 한 대 뽑아주려고 했거든.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전화한 거야. 지아는 안 봐도 서울대 합격하겠지만 세연이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지아가 옆에서 봐줬으면 하는데 괜찮지? 1대1 가해로 남은 기간 동안 보충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에 따른 보수는 두둑히 챙겨줄게. 섭섭지 않게 줄 테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세연이 공부 좀 봐주면 좋겠어. 지아한테 용돈도 따로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정도 조건이면 나쁘지 않잖아. 내가 동서 입장이면 바로 물었을걸? 다른 좋은 과외 선생님들보다 지아가 아무래도 대학이 편하잖아. 서울대 합격만 하면 아버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1억짜리 차보다 더 큰 걸 동서에게 줄게. 지금 사는 집 형편 없잖아. 딸이 서울대 다니는데 괜찮은 집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겠어? 50평대 아파트 하나 건네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라고. 지금 셋이 살면서 25평이 뭐니? 우리 집 거실보다 작은데 거기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형님,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그렇다고 지아를 형님 댁에 보내드릴 순 없어요.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지아도 서울대 합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거 받겠다고 이 중요한 시점에 지아 시간을 뺏을 순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동서한테 괜히 전화한 것 같다. 그냥 바로 지아한테 전화했어야 했는데. 알았어. 내가 직접 전화해서 설득할 거니까 동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도 상당히 예민한 시점인데 감정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형님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저와의 통화를 끝내고 바로 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딸은 형님의 전화를 받은 것 같았어요. 괜히 상처라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지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민한 상태라 분명 안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침착한 목소리로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연락 하도 안 돼서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네, 아무 일도 없어요. 큰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요. 엄마랑 먼저 통화하셨죠? 저한테 세연이 과외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안 한다고 했지? 지금 너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부탁하고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는 공부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엄마는 당분간 지아가 큰엄마 전화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루 동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니? 큰엄마한테 과외한다고 얘기했어요. 저 혼자 잘 되는 것보다 세연이도 서울대 가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뭐라고? 세연이 과외를 봐주겠다는 말이야?
너도 지금 공부할 시간이 모자란 상태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것저것 많이 준다잖아요. 그래서 과외 봐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연이가 서울대 합격하면 우리 집도 큰 데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각서까지 작성해 준다고 하셨어요. 가족인데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하겠어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큰엄마한테 도움 받으면 좋은 거죠.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세연이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랑 상의도 안 해보고 혼자서 무턱대고 결정하면 어떡해.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도록 하자. 제 딸은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갑자기 형님 댁에 들어가 과외를 하겠다고 돌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온 가족이 저녁에 함께 모여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형님 댁에 들어갔다가 괜히 컨디션만 무너지고 제 눈으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님이 제 딸에게 싫은 소리를 하실까봐 그런 것들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돈을 쥐어준다는 건 전부 이유가 있는 거라 생각했었어요. 형님 성격이면 무조건 제 딸에게 상처를 줄 게 뻔했어요. 자칫하다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서울대까지 떨어지면 저와 남편보다 지아가 받게 될 슬픔이 더 클 것 같아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형님 댁에 들어가겠다는 딸의 반응에 남편과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네요. 결국 남편이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그래도 큰아빠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집안과 사이도 안 좋은 상황이고 서로 예민한 시기인데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엮이지 말고 조용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 가정이 화목한 게 중요한 거야. 괜히 나섰다가 도와준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 화살은 전부 지아 너한테 꽂히게 될 거다. 엄마랑 아빠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미리 막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세연이 과외는 없던 걸로 하자.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남편이 겨우 설득한 끝에 상황은 종료가 되었고 과외는 없던 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남편은 아주버님께 저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면서 점점 언성이 높아지길래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불안했던 마음은 언제나 적중하고 말았어요. 형님네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자기 딸 과외 안 시켜준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좋게 얘기했었잖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꼭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야? 공부 좀 같이 하자는 게 그렇게 싫었어?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우리가 뒤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우리가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됐어? 가족?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는데? 내가 지아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차별은 밥 먹듯이 했었으면서 어디서 지금 가족이라는 단어를 뱉는 거야? 나는 예전부터 형한테 마음 접고 살았어. 필요할 때는 모기처럼 전부 다 빨아봤잖아. 그리고 껍데기만 남으면 바로 내치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속을 것 같아? 분명 이용만 하고 버릴 거잖아.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된걸?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아가 결정한 문제는 왜 번복하는 건데?
과외해주겠다고 얘기한 걸 이런 식으로 우리 계획을 무너뜨리면 마음이 편한가 봐.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집안이 불행해지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이 집안은 지아 빼고 둘 다 비정상적이야. 인생 좀 편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그렇게 삐딱선을 타야 마음이 후련해? 동서, 지아는 생각이 없니? 그냥 무조건 세연이 과외 봐주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벌써부터 자기 감정 숨기고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잖아. 제발 한심한 행동 좀 그만하고 지아 의견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건 형님 생각이시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아는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부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괜히 세연이 도와줬다가 실수가 생겨서 본인 시험 망치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조용하게 발 빼고 형님 앞에 벌어진 상황 정리하겠죠. 그럼 결국 손해보는 건 저희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돈 많으신데 이런 식으로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그냥 유명한 과외 선생님들 불러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는 충분한 의사 전달을 했으니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되네요. 남편과 저는 갑자기 찾아온 형님과 아주버님을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았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어붙이지 못했던 형님은 아주버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연락이 오거나 하지 않았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희 딸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수능 시험 날에 저희 딸은 서울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게 되었고 저희가 간절하게 바라던 서울대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 날에 제 딸 이름을 조회한 순간 합격증 출력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일 고생 많았던 제 딸이 노력한 결실이었고 앞으로의 인생은 꽃길만 펼쳐지게 될 거란 생각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형님 딸 세연이는 많은 돈을 들여 과외를 받았음에도 결국 서울대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그날만큼은 제 딸이 주인공이 되어서 시부모님께 축하를 받았고 시부는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아가 서울대 합격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간절하게 바라면 그 결과는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할아버지가 저번에 선물 주겠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성년 기념 선물로 준비했으니 감사하게 받았으면 좋겠구나. 일단 세연이도 그동안 노력 많이 해왔는데 아쉽게 떨어져서 재수하지만 분명 좋은 결과는 따라올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연이 힘내라고 새 차 한 대 뽑았으니 이거 받고 기분 전환도 시킬 겸 드라이브 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지아도 선물 받아야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지아 너한테는 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 생각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래서 지금을 잊지 말라고 알뜰 교통카드 준비했으니 학교 갈 때 이걸로 사용하면 될 것 같다. 그래도 10만 원 충전해 놨으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서울대 합격했는데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세연이는 합격하지 못했으니 지금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위로차 세연이한테는 차 한 대 선물해 준 거니
이거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오늘 이 자리가 지아 너를 위해 마련했는데 이 정도 선물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할아버지가 그래도 신경 써서 처음으로 주는 선물이니 잘 간직하거라.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이건 저번에 약속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세연이는 서울대 붙지도 않았는데 위로차 외제차를 주고 합격한 지아에게는 10만 원짜리 교통카드 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지아를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지아한테 좋은 추억 남겨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엄청난 차별을 안겨주셨네요. 아버님한테는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고요. 오늘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실수였네요. 2번 다시 찾아뵙지 않을 테니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 일을 분명 후회할 날이 오실 거예요.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지아가 들고 있는 교통카드를 뺏어서 시부의 몸쪽으로 던졌고 장례식장에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 딸의 팔을 잡은 뒤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쫓아온 형님이 뒤에서 한마디 하셨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형님에게 막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기분 나쁘셨는지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셨네요. 지혜아가 서울대 합격했다고 못난 오리가 백조 되겠어? 인연 끊겠다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나 봐. 내가 미리 뒤에서 말씀드렸지. 가족끼리 가위 한번 도와주지 않고 혼자 서울대 합격하려 한다고 뒤에서 호박씨 좀 까니까 아버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잘난 척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발끝도 못 따라오는 거 알지? 대학 다닐 등록금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돈도 쥐뿔도 없는 것들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서울대 합격한 거 가지고 인생 역전하려 드네? 형님은 정말 밑바닥의 끝을 보여주셔서 저희 가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 형님처럼 쓰레기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어요. 결국 형님은 저한테 진 거나 다름없었고 분에 못 이겨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저희는 서로 뒤엉켜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그날 저는 그래도 그동안 지아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걸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날도 차별하시는 시부모님의 행동과 형님의 이간질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이 저희 둘을 겨우 분리시켜 놓게 되면서 상황이 진정되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아가 형님 딸과 비교당했던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파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형님과 시부에게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은 뒤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네요. 너무 분하고 서러워서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시부모님 또한 나름 기분 상하셨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저희 가족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했었어요. 남편도 질려버린 식구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는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은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저희 가족만 신경 쓸 수 있게 되니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았어요. 서로를 위해주고 더욱더 끈끈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돌돌 말려있는 종이였는데 저를 방 안으로 부르더니 말려있던 종이를 저에게 건네주며 확인해보라고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 표정을 하고 있길래 천천히 종이를 펼치는 순간 엄청난 사실에 눈을 떼지 못했고 어떻게 된 거냐고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남편은 남들이 흔히 말하는 막노동 일을 하는데 어느 회사 사무실을 철거하기 위해 일을 하러 갔다가 사무실 안에 버려진 액자 하나를 주워들었고 뒤집어서 확인한 순간 경악할 만한 증거물이 담겨 있어 그때부터 그 사무실을 수색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며 모두가 함께 모이는 시기에 터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곧 있을 설 명절날 시댁에 찾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이 사실은 절대 용서를 하면 안 되는 증거물이었어요. 그래서 명절날 계획한 대로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네요. 저희가 찾아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시부모님과 형님네가 저희를 보고 인상을 찌푸린 채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행동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시부모님 앞으로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습자지 한 장을 건네드렸습니다. 시부는 아무 생각 없이 말려있는 종이를 펼쳐본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의 얼굴에 뺨을 수차례 올려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부에게 추가적인 사진 몇 장을 건네드렸고 결국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시부는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아 버리시고 마셨네요. 형님은 영문도 모른 채 붉어진 뺨을 어루만지며 시부가 떨군 종이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형님과 몇 명의 남자가 허물이 없는 상태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얘 큰애야, 네가 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맨몸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니? 이런 괴상망측한 모습을 왜 하고 있는 거냐고.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린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거니? 그리고 이 사진들은 전부 뭐야? 거기에다가 사진은 최근 날짜인데 이날은 애들 수능 볼 때 아니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얼마 전에 사무실 철거 의뢰가 들어와서 팀원들끼리 철거하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치우다가 확인하게 된 거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보조와 표정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거기에다가 애들 수능 시험 때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게 더 큰 충격이네요. 형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 전혀 모르고 있었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절대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형 만나기 전에도 꽤 알던 사이 같던데? 사진과 그림을 봐봐. 전혀 어색함이 없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를 끼고 살았다는 형이 참 한심스럽다.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술 먹고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까 그 순간을 즐긴 것 뿐이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가정에 소홀히 한 적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는데 정작 스트레스 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잠깐 즐기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별일 없었어. 그냥 술만 마셨다고. 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도 많았는데 전부 다 술만 마시는 모임이라니까요. 정말이야. 거기에 화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한테 죄짓는 행동인 것 같아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제가 요 근래 세연이 대학 문제도 그렇고 동서와 사이도 안 좋아서 복합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했었나 봐요.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부탁드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금 당신 입에서 용서라는 말이 나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른 여자들이랑 허물없이 맨몸으로 놀아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면서 이런 일을 저질러? 장인 장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려나 모르겠네. 최근에 장인어른 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이 사진들과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실지 안 봐도 뻔하겠어.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당신이랑은 끝이야. 뭐 하고 있어? 내 아들 말이 안 들려? 당장 나가라니까.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빨리 나가. 아버님, 그런데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세요? 뭔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할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무슨 할 말? 그네한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지금 손발이 다 떨려서 그런 거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그네 너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고? 아버님, 형님이 절대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잘못을 했다면 아버님께서는 잘못하신 건 없으시고요. 제가 아직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것 좀 보시겠어요? 어쩜 아버님도 똑같으세요? 2분이 같은 회원이라도 되시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아버님도 비슷한 연배대 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받으셔서 분위기를 즐기시고 계셨나 봐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실까봐 엄청 불안해 하셨나 보다. 식은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시네요. 어머님, 이 문제 그냥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모는 제가 들고 있던 그림 한 장을 보시더니 경악을 하셨어요. 그 안에는 여러 명의 여자와 시부가 실오라기 하나 없는 상태로 그림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부는 사진이 없었지만 그림은 확실하게 시부의 얼굴을 하고 계셨고 너무 똑같이 그린 얼굴이라 더 이상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머리채를 잡으신 채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신 시모는 온 집을 뒤엎었고 시부는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게 되셨네요. 모두의 충격을 안겨줄 만한 엄청난 사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과 시부는 어느 모임의 회원이셨는데 나이대가 서로 달라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그곳을 자주 이용하셨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았는지 사무실이 철거가 되면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흔적들을 남편이 발견하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셨고 시부모님 또한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며
졸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돈이 많고 삶에 여유가 있으니 그런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마무리가 된 이후 아주버님과 시모는 함께 지내게 되셨는데 시부가 가족들 없이 혼자 많이 적적하시고 힘드셨는지 얼마 전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받지 않았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 저희를 막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을 벌리시려는 모습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님은 집에서도 내쫓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수치라며 받아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결국 세연이 얼굴도 못 보고 혼자서 자신의 잘못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시부와 형님은 남은 인생 당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뉘우치며 살아가시겠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